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4월 19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다음 주 용산 회동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대통령 취임 1년 11개월 만에 성사될 예정입니다.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에 한해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현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란에 재보복 공습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하고 다음 주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선이 늦어지는 가운데 회담을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격적인 통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3시 30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하다며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이른바 영수회담이 이뤄지게 되는 건데 대통령 취임 후 약 1년 11개월 만입니다. 이번 전화통화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먼저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선 과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영수회담을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통화가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5분간 이어졌고 통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이번 국회의원 당선과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후 밝힌 입장에서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며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오늘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2년 연속으로 민주묘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화 분향한 뒤 묵념을 올립니다. 일동 묵념. 지난해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4.19 민주묘지를 직접 찾아 넋을 기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4.19 민주혁명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4.19 민주묘지에서는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4.19 혁명 기념식도 거행됐습니다. 4.19 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손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끄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유와 인권,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며 유공자의 업적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또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대통령실은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 중에 요하니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방산과 원전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서 각 대학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건데 한덕수 총리는 의료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대본 논의 결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허용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 이달 말까지 허용된 범위 안에서 모집 인원을 확정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하고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점도 고려돼 있습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들의 충정어린 건의와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 결단에 대해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정부와 열린 대화에 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그러면 의대 증원과 관련한 특별 브리핑의 내용을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이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다소간 줄어들 걸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얼마까지 줄어들까요? 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1,500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서 2035년까지 의사 부족분 15,000명을 충당할 것이라 밝혔죠. 그중 의대 정원 확대로 10,000명,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의료 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5,000명을 충당한다는 게 계획이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력이 향후 얼마나 줄어들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필수 분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확실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서 이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번 조치로 해소가 좀 될까요?
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6개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이번 건의를 한 배경에도 입시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며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제 유연한 모집 인원이 제시가 되고 모집 방법이 제시가 되고 각 대학들이 또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한다면은 지금 4월 말에 사실 그 프로세스가 각 대학별로 이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이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의대 증원 규모의 일부 조정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지만 그 이외에 원점 재검토라든지 1년 유예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 등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이 마지막은 아니라며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갖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지금 의료 공백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상진료 대응 계획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네, 우선 응급 환자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합니다.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의 기능을 연계해서 이송과 전원 과정에서 병원 선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입니다. 또한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국군병원의 의료 인력과 자원을 민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를 처음 만나는 119 구급대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에 대한 의학 전문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의대 증원 특별 브리핑과 비상진료 대응 계획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다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보복 공습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정부는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고 범부처 비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대규모 심야 공습 이후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9일 이란 본토에 재보복을 감행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ABC 방송은 미국 당국자의 설명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공습 지역은 이란의 이스파한으로 육군 항공대 등이 있는 곳입니다. 반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란의 항공우주국 대변인은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SNS에 올렸고 이란의 국영TV는 소식통을 인용해 외국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방 언론과 이란 언론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거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재보복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는 장중한 때 3% 이상 빠졌지만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해 1.64%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높은 경계감을 갖고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가동 중인 94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며 과도한 외환시장 변동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금융위원회도 김주현 위원장 주재 긴급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대내외 금융 여건과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까지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금융권은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분야에 23조 원 규모의 모험 자본을 조성해 녹색 민간 투자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탄소 중립 등 기후변화 전환을 논의한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민간의 녹색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 23조 원 규모의 모험 자본을 조성, 민간의 녹색 투자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분류체계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과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자기후 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지식 공유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이 탄소 배출 감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최근 주요국 금리 격차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안정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개발을 위한 연대로 다자개발은행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G20 회원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특별인출권 추가 공여 등을 통해 취약국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특파원 기자들을 만나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지금 경기 상황은 추경할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민생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좀 어떤 타겟계층을 향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G7 위장국인 이탈리아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 북한이 맥 빠진 대북 제재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구걸 행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째진 제재 북통을 한 땀 한 땀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 것. 맥이 빠질 대로 빠진 대북 제재에 활기를 불어넣어보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 행각. 북한이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의 한국, 일본 방문을 비난하고 대북 제재의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북한이 이 같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건 새롭지 않다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규탄과 대북 제재에 둘러싸인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연장이 무산되자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총회 안에 새 감시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working closely with Korea,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th Japan, with other like-minded council members to look at some creative ways, some out-of-the-box thinking on how we might move forward on continuing the important work that the panel of experts was able to do. 한미일과 서방의 주도로 이 조직을 꾸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유엔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 18일 열린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안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정부는 두 국가의 법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2일부터 2024년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한미연합군은 예년보다 확대된 훈련을 통해 적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적 도발 시 즉각 격퇴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이륙합니다. 임무 지점에 다다르자 미사일을 발사해 이동하는 표적을 명중시킵니다. 뒤이어 등장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도 미사일을 표적에 명중시킵니다.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2024년 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사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 공군 무인공격기 MQ-9 리퍼를 비롯해 F-16, F-35B 등 미측 항공기와 우리 공군의 F-35A, F-15K 등 한미 항공전력 100여 대와 양국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예년보다 규모가 확대된 이번 훈련의 핵심 목표는 한미 연합공군의 5세대 자산 통합과 연합 정밀 타격 능력 향상 등입니다. 한미 연합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미 7공군의 신속 전투 전개 능력 지원과 동맹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미 공군은 적 도발 시 즉각 격퇴할 수 있도록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 현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특수전부대도 연합 공중침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양국 특전사장병 26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연합 항공자상 8대를 활용, 전시 공중침투 시 목표 지역에 신속하게 침투하고 표적을 제거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됐습니다. Korea Flying Training 24 has strengthened the ironclad ROC U.S. commitment and prepared the combined and joint team to fight tonight. 갑시다. 특전사는 적 도발 위협에 대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작전을 승리로 끝낼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식민 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오늘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관련 사항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 단계로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병원 내에서 유지됐던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 권고 기준도 완화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내려갑니다. 국내 확진자가 크게 줄고 단기간 내 유행이 급증할 변이가 없는 점, 치명률과 중증화율 감소세 등이 고려됐습니다.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방역 조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유지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바뀝니다.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간이었던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됩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기침,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되었다면 하루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의료 지원도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사라집니다. 고위험군 가운데 유증상자만 신속 항원 검사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에 대한 무상 지원이 종료되고 환자 본인 부담금이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백신 무료 접종은 올해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만 지원됩니다. 감시와 행정체계에서도 변화가 생겨 양성자 감시가 중단되고 4년 3개월간 유지했던 중수본과 방대본 운영이 모두 종료됩니다. 향후 질병청은 대책반을 가동해 코로나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앞으로는 3에서 7급 상위 국가 유공자도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장애인 보호자 주차증 발급이 배우자 직계 가족까지로 확대됩니다. 내일이 44회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개선 대책들을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생활 중 비무장지대 수색 작업을 하다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신권혁 씨. 다리 절단은 피했지만 6급 상위 국가유공자로 분류돼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3에서 7급 상위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보행장애가 가장 어려움이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은 그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데 심리적인 좀 어려운 부분도 좀 많죠. 뭐 제가 지금 5살 있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뭐 공놀이도 하고 싶고 뭐 같이 뛰자고 하던데 그걸 못 해줄 때가 마음이 가장 아프죠. 오는 9월부터는 신시도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3에서 7급 상위 국가유공자도 1, 2급이나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비롯해 방문, 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뭐 이동하는 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이용이나 뭐 복지시설 이용 이런 거에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가장 기대가 되고. 권익위는 1, 2급 상위 국가유공자의 간호수당 상향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 표지증 발급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혈연관계가 있는 부모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 표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주차 표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의 배우자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장인, 장모까지 해서 확대가 되었으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기존에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와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피난 구조 설비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1에서 3급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됐던 점자 신분증 발급 서비스도 전체 시각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시각지체장애인 청년 40명과 함께 국내 1호 무장애 관광도시인 강릉시로 행복 나눔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 차관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가 부족하다며 무장애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나눔 여행과 같은 여행 상품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여행을 제공하는 문체부 나눔 여행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2,037명에게 지원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K-드라마와 K-팝 열풍에 힘입어서 일부 국가들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할 정도인데요. 정부는 현재 세계 85개국 240여 곳에서 운영 중인 세종학당을 오는 2027년까지 30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이 응시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는 41만 7,800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어 열풍이 거세지면서 해외 현지에선 한국어 강좌가 속속 개설되며 교육열까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인도와 러시아, 베트남, 태국 등 일부 나라에선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정규 과목인 제2외국어로 채택되면 상급 학교 진학에 활용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한국어가 보급 확산되는 데 탄탄한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지난해 태국 대입시험에선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응시한 학생이 5,000명에 육박하며 중국어 응시생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최근엔 남아메리카 파라과이 정부가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했습니다. 파라과이 일부 학교에선 이미 한국어 학습자 수가 4,800명에 달하는데 이번 제2외국어 지정으로 한국어에 대한 현지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정규 과정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누구나 쉽게 한국어를 접해볼 수 있도록 현재 전 세계 85개 나라 248곳에서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을 한국어 보급의 전진기지로 삼아 2027년까지 300곳 넘게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세종학당을 전 세계 35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어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K-팝, K-드라마 등 K-컬처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나라별 거점 세종학당을 확대해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전통문화 교류의 장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또 해외 지방 소도시 거주자나 장애인 등 대면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 전 세계 한국어 열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 4.19 혁명. 자유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열어준 4.19 혁명이 올해로 벌써 64주년을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는데요. 올해는 4월 자유를 향해 날다를 주제로 4.19 혁명 참여대학교 후배 학생들의 헌화와 분향, 헌시 낭독 등이 이어졌습니다. 보훈부는 4.19 혁명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에서 향기를 뿜어내는 조각작품 우스입니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구정아 작가의 오도라마 시티 한국향기 여행의 일부입니다. 2024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올해는 향으로 방문객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도 19일부터 9월 8일까지 몰타 기사단 수도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섬은 산이다를 주제로 지난 30년간 역대 한국관 전시에 참여한 작가 36명의 예술 작업을 담았습니다. 문체부 전병극 차관은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교육 협력이 더 깊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40여 명과 함께 18일부터 19일까지 강릉으로 행복 나눔 여행을 떠났습니다. 체험단은 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허균 허난설원 기념관을 둘러보고 장미란 차관과 함께 기념 행사도 진행했는데요. 이어 휠체어 사용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곡 소량 캠핑장에서 도보 여행과 수상 휠체어를 경험하고 소금강 마을 에코센터도 방문해 초당 순두부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나라에 아직 장애인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가 부족하다며 무장애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부가 이혼한다고 해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까지 사라지진 않죠.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 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268명 중 178명이 출국 금지, 79명이 운전면허 정지, 11명이 명단 공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가부는 9월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가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소훈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내일 자정까지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일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충청권에는 5에서 20, 강원 영동과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는 10에서 30, 전남과 경남 20에서 40, 그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30에서 60, 많게는 8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낮 기온도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작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 15도로
오늘 아침보다 3, 4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17도, 대구는 18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부터 공기질은 점차 양호해져 오후에는 WHO 기준으로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 흐려져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내외로 높게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19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속초, 강릉, 울진 11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15도 내외로 아침을 시작해 낮 기온은 18도 내외, 제주도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서해와 남해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에는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일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은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도 화요일 비가 시작돼 수요일은 남부지방으로까지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